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22페이지 표현대리입니다. 자, 개념은 저번 강의 때 했는데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일단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책임질 만하면 치려면은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해요? 사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서 첫 번째 사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일단 요건으로서 요 병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요 표시인데 요 표시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인데 꼭 대리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을을 병한테 소개한단 말이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입니다. 또는 뭐 상무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거는 아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이런 표현처럼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의 수여의 표시가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간단하죠? 정리해 볼게요.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으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요건은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누가요? 상대방이. 그 다음에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부장이다, 상무처럼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 이 정도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의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신 요건에서 기억, 수권 사실의 통지에서 수요의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판례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니은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보다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문제예요. 디귿번 상대방이 누구냐?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거래해야 되고 리을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효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뒤에 나오는데 효과에서 조심할 것은 서로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서로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적용 범위인데 임의대리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라는 말은 수권행위잖아요.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수권행위가 존재하는 임의대리에서만 성립하고요. 법정대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 사유가 나와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저당권을 설정해 나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수권을 한 거죠. 근데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유권 대리겠죠.
근데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병가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을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무권 대리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 계기는 누가 제공한 거죠? 본인이 제공한 거니까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고요. 요건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이고 무과실이다. 특별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 행위를 할 때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나중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뭐가 성립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 정도입니다. 끝이죠? 자,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기억해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도 있으면 돼요. 따라서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기본 대리권은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뭐 저당권 설정과 같은 임의 대리권이든 아니면 법정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뭐라도 있기만 하면 그만이고요. 우측의 메뉴의 니은은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는데 이것도 종류 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뭐가 성립될 수 있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디귿번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선이 무과실이고 언제입니까? 대리행위시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리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효과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깎을 수가 없다. 과실 상계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판례예요. 세 번째 판례는 뭐냐면 꼭 을이 직접 해야 표현 대리가 성립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또 다른 정이라는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나오죠. 이건 간단하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이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요건은 상대방은 뭐 이으면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효과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 이거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와 마찬가지로 임의대리, 법정들이 모두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본인과 표현대리인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일종의 이것도 사무관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깎을 수 없다.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효과입니다. 1번 본인의 표현대리 주장. 본인이 스스로가 표현대리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자, 왜 그러냐면요.
표현들에도 뭐의 일종이냐면 무권대리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본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이것을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인 것이지 굳이 표현대리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표현대리임을 뭐 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합니다.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대리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권대리니까 상대방은 최고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은 추인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가장 주된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예제가 나와 있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문제는 갑을 병을 일부러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보시면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고 지금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을이 본인이고 무권대리인이 뭐예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바쁘시더라도 요 정도는 메모를 하시고 푸셔야 헷갈리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죠? 표시했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네요.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2번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잖아요.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이를 알지 못하는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니까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고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따라서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죠. 경감될 수 없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30페이지 오시면 챕터 8화 가지고 무효와 취소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무효와 취소의 의의입니다. 의. 일단 개념인데 자 이제 많이 했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 따라서 1번 본질상의 차이인데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냥 누가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취소는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란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따라서 2번 소송상의 차이입니다.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누가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뭐 하게 돼요? 고려해 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취소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취소를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취소하지 않는 한,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유효함을 전제로 재판을 해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취소는 시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행사기간 제한이 있다는 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게 되냐면 취소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우측에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인정 기준은 뭐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타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자 마음인 거고 따라서 때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고요. 2번 무효 취소 원인에서 1번 무효 원인이 나오고 하단에 취소 원인이 나오잖아요. 일단 무효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다 한 것들이에요. 한 것들이고 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뒤에서 배울 거니까 안 한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취소 원인도 지금까지 했죠. 첫째,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했던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무효가 또 나옵니다. 서설 또 나와 있네요. 무효의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다. 효과.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게 무효죠.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할 필요 없는 것을 한 것이니까 1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 그때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이 나오는데 좀 이따 또 나오지만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예외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통정허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무효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는 이유로 뭐 하게 되냐면 보호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누가 보호를 못 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3자가 선이면 모르면 보호하는 것을 원칙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오히려 원칙이 아니라 뭐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원칙이 절대적 무효고 예외적으로 두 가지 통정허위 표시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세요.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기억 의사 무능력을 인한 무효, 니은 행위 무능력을 위한 취소, 디귿번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무효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리을번 허위 표시의 무효와 미음번 비진의 표시에서의 무효 두 가지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를 뭐하고 있었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음범에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우측에 3번 해가지고 이중효 문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중효 문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이게 꼭 별개의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얘는 명백히 미성년자죠. 따라서 갑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5살 먹은 꼬마라면 무엇이기도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겠죠. 그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로서 뭐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5살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라는 한 가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취소 사유도 있고 뭣도 있는 거죠? 무효 사유도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갑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두 개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하거나 아무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에서 1번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절대적 무효와 선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통정 허위 표시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만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입니다.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재판상 무효예요. 우리 교재 재판상 무효에 예컨대 회사 설립, 회사 합병의 무효 이런 걸 적어놨거든요. 회사는요.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법이에요. 그러면 왜 민법책에 상법 내용을 적어놨느냐? 민법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무효는 없어요. 시험범위 안에서는. 따라서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무효라고 주장해야지만 비로소 무효가 된다라는 지문은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고 시험 범위 안에서 무효는 모두 뭐임을 주의하셔야 됩니까? 당연 무효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입니다. 말 그대로 전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고요. 일부가 무효면 일부 무효인데 조금 내용이 복잡한 듯 하지만 우리 수험적으로는 137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해서 예외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일부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필지 땅이 있어요. 그죠? 여기를 A 땅, 여기를 B 땅에서 A 토지와 B 토지를 모두 매매 계약을 했는데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임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137조 법문에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A 토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B 토지까지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 매수인 입장에서 이 A 토지가 없더라도 매매 계약했을 것 같아요. A 토지가 없더라도 B만 샀을 것 같아요. 이런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A 토지만 무효가 되고요. B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요?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 부분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요. 2번 일부 무효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요건해가지고 기억,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에서 보통 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좀 하나 메모한다면 옆에다가 또는 특정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분을 가분성 분리할 수 있든지 아니면 또는 분리하지 못한다면 특정성 특정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니은번 당사자 의사해 가지고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뭐가 인정이 되면 돼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3번 효과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4번 판례는 뒤에 유동적 무효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원칙에 관한 판례인데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건데 다음 강의 때.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는 말은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뭐 받을 필요가 없냐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근데 토지거래를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거래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거래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고 있다면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건물 것까지 싹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판례고요. 잘 나옵니다. 근데 이 판례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시면 거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판례를 읽어볼게요. 4, 동그라미 땡이 4번 해가지고 판례 써있죠. 판례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가 있다. 아,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없다는 판례인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